비너스의 탄생. 미술사를 통틀어 가장 유명한 그림 중의 하나죠. 르네상스 시대 화가 산드로 보티첼리의 걸작입니다. 바다 거품에서 태어난 비너스가 진주조개에 올라타고 섬에 도착을 합니다. 키프로스 섬 해안에 도착하는 미의 여신 비너스. 꿈에 잠긴 듯 신비로운 표정, 나체를 감추고 있지요. 순수한 여인의 아름다움이 뿜어져 나오는 그림이에요. 왼쪽으로는 서풍의 신 제피로스가 그의 연인 클로리스를 꼭 끌어안고 바람을 불어요. 비너스를 섬의 해안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오른쪽에는 계절의 여신 호라이가 가운을 들고 비너스를 맞이합니다. 아름답고 감미로운 비너스가 탄생하는 순간입니다. 보티첼리의 그림 비너스의 탄생에서 등장하는 아름다운 비너스의 얼굴, 그리고 보티첼리의 다른 작품에서도 이 얼굴은 등장합니다. 매력적인 여인. 이 아름다운 얼굴의 주인공은 실존 인물이었습니다. 르네상스 시기 이탈리아 피렌체의 여인 시모네타 베스푸치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루지 못한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화가 보티첼리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보티첼리의 생애는 구체적으로 기록되지 않은 부분이 많습니다. 보티첼리의 유명세에 비해서는 미스테리한 인물이기도 하고요. 보티첼리의 작품들 속에는 수수께끼와도 같은 알레고리가 가득합니다. 그래서 작품을 보는 이들에게 끊임없이 궁금증을 더해주고 있어요. 작품들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만들어지면서 보티첼리의 그림들은 우리에게 더욱 신비롭고 특별하게 다가옵니다. 작은 술통. 보티첼리는 작은 술통이라는 뜻입니다. 왜 이런 별명 같은 이름으로 불리웠을까요? 술을 좋아해서일까요? 아니면 우스꽝스러운 체형 때문일까요? 모르겠습니다. 어린 시절 소년 보티첼리는 초기 르네상스의 대가로 평가를 받던 프라 필리포 리피의 제자가 됩니다. 프라 필리포 리피와의 만남은 보티첼리가 위대한 화가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기도 합니다. 보티첼리는 스승 필리포 리피의 취향과 화풍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아름다운 장식성, 형상을 표현하는 생동감이 넘치는 곡선. 보티첼리의 초기 작품들을 보게 되면 스승인 필리포 리피의 독특한 양식이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이어서 보티첼리는 화가이자 조각가였던 안드레아 델 베로키오의 제자로 들어가서 함께 작업을 하게 됩니다. 베로키오는 화가와 조각가를 겸하고 있는 예술가였어요. 조각적인 접근법, 인물의 근육을 사실적으로 묘사하는 것이죠. 형상을 표현하기 위해서 주로 선을 강조했던 보티첼리에게는요, 이 조각적인 접근법이 새로운 도전이었고 큰 매력이었을 것입니다. 보티첼리의 재능과 실력은 메디치가의 인정을 받게 됩니다. 피렌체를 통치하면서 예술가들을 전폭적으로 후원하던 르네상스의 동력인 메디치가의 인정을 받으면서 보티첼리에게 작품 의례가 계속 이어지게 되는데요. 신화, 성화, 역사화, 초상화를 비롯해서 다양하고 개성 넘치는 작품을 만들던 보티첼리가 1481년에는 교황 식스투스 4세의 부름을 받아서 로마 바티칸으로 갑니다. 교황청의 주문으로 시스티나 성당의 벽화를 그리게 됩니다. 시스티나 성당은 훗날 르네상스 최고의 예술가 미켈란젤로의 천장화와 최후의 심판이 그려지는 바로 그 장소입니다. 시스티나 성당의 벽면에 당대의 명성을 날리던 화가들, 기를란다요, 페루지노와 함께 프레스코화를 그린 것입니다. 보티첼리는 이미 모두에게 재능과 실력을 인정받았습니다. 피렌체에서 보티첼리는 르네상스 미술 양식을 깊이 연구합니다. 그림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서로 조화롭게 어우러지고 신비로운 풍경과 감각적이고 활력이 넘치는 작품들을 내놓습니다. 피렌체 메디치가에서 보티첼리에게 주문한 작품들 대부분의 테마는 그리스 신화였어요. 고전적인 그리스도교 성화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인간 중심의 사고, 고전의 부활로 표현되는 르네상스의 흐름이었죠. 보티첼리는 메디치가와 가까이 지내면서 인문주의 학자들, 시인들과도 교류를 하게 됩니다. 고전 부흥의 르네상스 분위기와 르네상스의 철학인 신플라톤주의를 접하게 되면서 보티첼리의 매력적이고 독특한 스타일이 완성됩니다. 그 보티첼리만의 스타일은 세속적인 표현이 강하게 나타나는 그의 대표작 비너스의 탄생과 프리메베라에서 절정의 감각을 보여주게 됩니다. 비너스의 탄생과 함께 보티첼리의 대표작으로 꼽히는 작품 프리메베라, 봄이지요. 그림의 중앙에 아름다운 비너스가 있습니다. 비너스의 계절 봄, 봄은 계절의 여왕이지요. 오른쪽에 등장하는 서풍의 신 제피로스, 봄바람을 불어주고 있네요. 제피로스가 붙들고 있는 여인은 꽃의 ним프인 클로리스. 클로리스에게서는 봄의 꽃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쏟아져 나온 꽃들은 꽃의 여인 플로라로 변신을 하고 있네요.
속살이 훤히 비치고 있는 세 명의 여인, 산미신입니다. 항상 비너스와 함께 등장하는 아름다운 수행원들이죠. 왼쪽으로는 메리쿠리우스가 평화의 지팡이로 이 아름다운 봄동산을 지키고 있어요. 이 그림은 안젤로 폴리치아노의 시에 매료돼서 만들게 됐다고 합니다. 보티첼리의 프리메베라, 가녀린 팔과 우아한 포즈, 경직된 중세 미술의 조형을 깨고 아름다운 여성의 육체가 드러납니다. 보티첼리의 그림을 통해서 르네상스 휴머니즘의 정수를 만나게 됩니다. 비너스의 탄생에서의 비너스, 프리메베라에 등장하는 비너스, 보티첼리의 그림에 등장하는 아름다운 여인의 모습, 그 여인은 실존 인물이었습니다. 시모네타 베스푸치, 그녀를 모델로 해서 그려졌습니다. 보티첼리가 사랑했던 아름다운 피렌체의 여인 시모네타의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보티첼리가 그린 한 여인의 추상화예요. 이 아름다운 여인은 르네상스의 도시 피렌체의 시모네타 베스푸치입니다. 시모네타는 상냥하고 매력적이었으며 품격 있는 매너를 갖춘 여인이었다고 합니다. 피렌체의 많은 예술가와 시인들이 그녀를 찬미했어요. 그래요, 모든 남자들의 로망이었네요. 시모네타 베스푸치,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아메리카 대륙의 이름을 명명하게 되는 그 아메리고 베스푸치 집안의 여자였어요. 귀족 집안의 여성입니다. 온 피렌체 남자들의 시선과 관심을 사로잡은 건 너무도 당연한 일이었고요. 젊은 화가 보티첼리가 시모네타를 사랑하게 됩니다. 작은 술통 보티첼리, 젊은 화가 보티첼리는 귀족이 아니었어요. 피렌체의 많은 예술가 중에 하나였을 뿐이죠. 시모네타를 그토록 사랑한다 한들 보티첼리의 사랑이 이루어지기는 어려운 일이지요. 안타깝습니다. 이미 시모네타는 피렌체의 통치자이며 모든 예술가들의 후원자였던 메디치 가문의 줄리아노 데 메디치와 연문을 뿌리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줄리아노는 통치자였던 로렌초 데 메디치의 동생이었습니다. 당시 피렌체의 최고의 미남으로 불렸던 줄리아노가 시모네타와 연인 관계였다는 것이지요. 보티첼리는 괴로워합니다. 1475년 피렌체 산타크로체 광장에서 마상 창시합이 벌어집니다. 이 토너멘트에 참가하는 줄리아노 데 메디치는 보티첼리에게 한 가지 주문을 합니다. 자신의 깃발에 아테나 여신을 그려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아테나 여신의 얼굴을 시모네타의 얼굴로 바꿔서 그려달라고 하죠. 보티첼리에게 한 주문이었어요. 줄리아노는 시모네타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보여주려고 한 것입니다. 아름다운 기사적 사랑의 이미지이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그 그림을 그리고 있는 보티첼리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 보티첼리의 그림이 힘이 되었나 봐요. 줄리아노는 그녀의 모습이 그려진 깃발을 들고 마상 창시합에서 우승을 합니다. 축하합니다. 미인 박명이라고 했던가요? 줄리아노의 공개적인 사랑 고백 후 그 이듬해였어요. 시모네타 베스푸치는 22살에 이른 나이에 폐결핵으로 세상을 떠납니다. 시모네타의 장례식 때는 사람들이 그녀의 얼굴을 한 번 더 볼 수 있게 얼굴을 가리지 않았다고 해요. 그리고 그 2년 뒤에는 시모네타의 연인이었던 줄리아노가 피렌체 두오모에서 비극적인 암살을 당하게 됩니다. 그 유명한 파치카의 반란 사건이었죠. 줄리아노 데 메디치와 시모네타 베스푸치, 그 사랑 이야기의 결말은 비극입니다. 시모네타가 사망한 후에 보티첼리는 본격적으로 그녀를 그리기 시작합니다. 마치 시모네타를 환생시키려는 듯합니다. 보티첼리가 가진 아름다움의 근원지는 시모네타의 모습이었어요. 초월적인 아름다움을 가진 여인, 르네상스 휴머니즘 미학이 반영된 이상적인 여인상, 시모네타는 보티첼리 미의 기원이며 기준입니다. 보티첼리의 작품을 조금 더 감상합니다. 활을 든 반인 반수 모습의 켄타우로스, 무기를 들고 서 있는 팔라스, 아테나 여신이지요. 팔라스는 지혜의 여신이면서 전쟁의 신이기도 합니다. 올리브 나뭇가지가 그녀의 몸을 휘감고 있어요. 올리브 나뭇가지는 팔라스의 상징입니다. 지혜로운 팔라스와 호색하니고 어리석은 야만적인 켄타우로스, 이성이 야만을 누르고 승리를 하는 모습이에요. 속이 비치는 듯한 여인의 의상, 관능적인 여성 이미지를 강조합니다. 보티첼리의 의도가 보이지요? 아름답고 부드러우면서도 강한 여인의 카리스마를 동시에 보여줍니다. 그림에서 표현된 여신의 표정과 육체, 전성기 르네상스를 느낍니다. 팔라스의 승리, 이는 곧 르네상스의 승리이기도 하죠. 그리고 여신 팔라스에게서는 시모네타의 향기가 풍겨나옵니다. 석류의 마돈나, 석류는 신맛을 냅니다. 그래서 석류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수난을 상징하지요. 그림 속에서 시모네타의 이미지가 강하게 살아있어요. 시모네타에 대한 영원한 사랑으로 마돈나와 비너스가 하나가 됩니다.
보티첼리의 세속적인 욕망도 느껴지고요. 신을 향한 영적인 갈망도 느껴집니다. 비너스의 탄생에서의 비너스, 프리메베라에서의 비너스, 성모자상에서의 성모 마리아, 유디트에서의 유디트, 팔라스와 켄타우루스에서의 팔라스. 보티첼리의 그림 속에서 아름다운 시모네타의 모습은 계속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이제 우리 모두는 시모네타를 알게 되었습니다. 시모네타는 생전에 화가 보티첼리에게 우호적이었다고 합니다. 보티첼리와 만난 자리에서 그림에 당신의 모습을 그려 넣어도 될까요? 하는 보티첼리의 질문에 시모네타는 그래요, 나는 당신의 비너스가 되겠어요 라는 대답을 합니다. 자신이 직접 모델을 서지는 못하겠지만 자신의 모습을 그림 속에 그려놓는 것에 대해서는 허락을 한 것이죠. 시모네타의 그 대답은 그녀가 화가 보티첼리의 예술적 감각을 인정한 것이기도 합니다. 동시에 보티첼리에게는 비록 그녀의 사랑을 얻지는 못했지만 보티첼리의 가슴속에 그녀를 추억하고 그림으로 그녀를 소유할 수 있는 일종의 특권이 생긴 것이죠. 그리하여 보티첼리가 평생을 걸쳐 사모했던 시모네타의 아름다운 자태는 보티첼리의 그림을 통해 계속 다시 태어납니다. 르네상스 당시 화가들의 작품 주제의 소재는 그리스도교 성화가 많았지요. 한편으로 르네상스의 철학과 사고의 중심이었던 신플라톤주의 영향으로 고전의 테마, 즉 그리스 로마 신화가 많이 등장을 하게 돼요. 보티첼리는 성화 작업은 물론이지만 신화를 주제로 한 작품도 많이 남깁니다. 르네상스 시대를 풍미했던 천재화가 보티첼리. 보티첼리의 작품에는 매력적이고 선정적인 여성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세속적인 알레고리의 신화를 많이 그렸습니다. 그래서일까요? 한때 피렌체를 어둠과 공포로 몰아넣었던 괴수도승 사보나롤라에게 추정했던 이력 때문일까요? 미켈란젤로, 다빈치, 라파엘로 이 세 명을 일반적으로 르네상스 전성기 3대 천재 예술가로 꼽습니다. 보티첼리가 상대적으로 과소평가되는 듯 합니다만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 여기에 보티첼리를 포함해서 르네상스의 4대 천재 예술가라고 부르면 어떨까 싶습니다. 산드로 보티첼리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만 르네상스의 천재화가 보티첼리가 평생을 두고 사모했던 여인 시모네타는 여신의 모습으로, 마돈나의 모습으로 보티첼리의 걸작 속에서 아름다운 자태를 자랑하며 영원히 우리 곁에 남아 있습니다. 보티첼리는 평생을 독신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보티첼리의 시모네타는 여전히 아름답습니다.